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second day of the 유네스코 2021 한국위원회가 Thematic Seminar 제주 특별자치도와 MAB 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최하는 2021년 국제보호지역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2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ose of you who are joining us 어제 1일차에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요.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청년팀장을 맡고 있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저희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의 경우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제주도에 내년 개관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2일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조 발표에 이어서 세 분의 사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제보호지역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발표자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줌 질의응답창 혹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경식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연사를 맡아주실 우경식 교수님은 1986년부터 강원대학교 지질학과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 교수님은 IUCN WCPA 내 지질유산 전문가 그룹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2009년 이후부터 IUCN을 대표하여 세계 자연유산의 현장 심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제동굴연맹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우 교수님께서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으며 그중 2014년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련된 논문도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 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연사로 초대해 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사실 직접 만나 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요. 바로 지질관광 방문객을 위한 양방향 해설 안내 전략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질학 및 지질유산의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관련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그리고 특히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과 지질관광 그리고 안내 표지판을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방문자 센터의 개념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질학이란 무엇일까요? 지질학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공룡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 상식입니다. 생태계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께 뱀과 개구리의 차이를 묻는다면 술술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요. 화강암과 현무암의 차이점이 뭔지 질문을 한다면 또 거기에 들어가서 왜 화강암은 밝은 색상이고 입자가 거친데 도대체 현무암은 왜
어두운 색이며 알갱이가 없는지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사실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해, 남해, 서해로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요, 왜 한국에는 수천 개의 섬이 있는데 그 많은 섬이 대부분 남해안과 서해안에만 있고 동해에는 그런 섬이 없냐고 묻는다면 제 경험상 생각컨대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겁니다. 지질학은 지구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지구의 역사라는 것은 지구의 물리적, 역사적 성질을 뜻하고 물리적이라는 것은 광물과 암석, 판 구조론, 또 지하수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지질학이란 생명의 진화를 뜻합니다. 정말 많은 이런 지질 스토리가 지난 450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질학은 지형학이라는 별도의 주제로 분리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지질학은 이 현재의 지형 그리고 경관 및 변화의 과정을 다룹니다. 생명체의 진화만 보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35억 년 전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를 우리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체가 있습니다. 과거 삼엽충과 공룡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정말로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보존의 가치가 있을까요?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지구과학자와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지질 다양성 그리고 지질 유산이라는 두 용어가 화두입니다. 지질 다양성은 여러 지질학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얕은 해양 퇴적물, 퇴적암, 퇴적 구조, 광물, 동굴, 미화석, 삼엽충, 산호초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성이 높다라고 말할 때에는 잠재적인 교육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질 다양성이 높다고 해서 꼭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지질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지질 유산은 지구의 지질 다양성 요소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본질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심리적,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일컫습니다. 지질 유산은 산맥과 거대한 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이렇게 작은 선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2차원 사진으로 보시면 그저 한 줄처럼 보이실 텐데요. 실제로 이것은 지층입니다. 바로 크리테이셔스 택티컬 바운더리 KT 경계측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선 하나이지만 그리고 암석도 많지 않지만 그 안에 아주 거대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의 스토리입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인 절벽이 보입니다. 유럽 해안을 따라 보이는 백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수백만 개의 아름다운 미생물과 또 암석에 숨겨진 미화석이 있습니다. 퇴적물과
그리고 암석 안에 지구의 기후변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부 암석을 통해서는 심지어 200만 년 전의 빙하와 간빙기를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질 유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일부는 국가적 가치를 지니고 일부는 국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조직이 자연 보전을 위해 존재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주로 대륙 생물 다양성과 멸종 위기 종에만 집중을 합니다. 유네스코의 세 가지 국제 보호 지역 보호 프로그램을 보시면 세계 유산,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지질 공원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세계 유산과 세계 지질 공원은 지질 유산 보전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세계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세계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로서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것을 의미하고 혹은 최고를 대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것들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줘야 하며 또 보존을 책임지는 담당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세계유산의 안전한 관리 계획을 약속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문객들이 와서 와우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최소 20번은 와우하고 감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진은 유럽 슬로베니아의 한 동굴의 모습입니다. 이 동굴 안에는 100m에 달하는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와우가 절로 나오는 경관입니다. 그럼 세계 지질공원은 무엇일까요?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의 보전과 지질유산 명소의 사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역사와 문화, 전통이라는 것, 그리고 생물, 지질, 과학을 모두 별도로 구분했지만 이제 이 모든 요소를 결합한 지질 공원을 통해서 지질 보전과 지질 관광을 모두 도모합니다. 이는 교육 관광과 사회 경제 발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 자격 조건은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 지질 명소를 포함할 것, 해당 지질 명소 보호를 도모할 것, 지역사회 경제 발전 촉진 조건을 충족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관광을 통한 지질 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질 관광은 바로 지질학적 자원과 비지질학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교육 관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미있어야 하고 우린 이것을 edutainment라고 부릅니다. 즉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edutainment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질 관광의 edutainment 달성을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안내 표지판과 능력과 자격을 갖춘 통역 가이드, 해설 가이드, 그리고 양질의 디스플레이를 갖춘 방문자 센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대중관광 문제 해결이 필수입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질관광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관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 그룹 투어, 그리고 셀프 가이드 투어입니다.
유형별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가이드 투어가 교육 관광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관광 명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이들의 체류 기간도 장기화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으면 교육 관광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가이드 교육을 통해서 자격이 갖추어진 가이드의 양성을 해야 합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그룹 투어, 즉 대중 투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는 300~400명의 학생들이 함께 몰려와 수학여행을 합니다. 지질 관광을 하려면 학생 수를 대폭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시청각 시스템을 갖추고 견학전 교사 교육을 진행하고 대중관광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셀프 가이드 투어는 투어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경치 좋은 여행지를 택해서 교육보다는 아름다운 장소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에듀테인먼트란 무엇일까요? 교육과 오락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통 환경 교육이나 과학적 문제를 소개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에듀테인먼트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경험입니다. 찾고 발견하고 테스트하고 측정하고 보고 움직이고 자르고 듣고 발명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안내 표지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안내 표지판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작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담아야 합니다. 울릉도의 국가지질공원에 있는 명소입니다. 표지판에 수압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수압에 신경을 쓰진 않죠. 좋은 안내 표지판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지 않아야 합니다. 텍스트나 그래픽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법이 분명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스 이론이라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단순하고 재미있게 만들어라 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3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문자는 해설 표지판을 보고 단 몇 초 안에 이것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컨텐츠가 별로거나 너무 어렵거나 많거나 복잡하면 읽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중국의 한 세계유산에 설치된 표지판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흥미가 떨어지죠. 반대로 독일 볼칸에 있는 한 표지판을 보시면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파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지판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방문객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지구 과학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은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보통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저는 4학년을 대상으로 표지판을 만듭니다. 4학년이 돼야지만 실제 현무암이나 암석 같은 개념을 배우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돌은 그냥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4학년부터 지구과학을 제대로 배웁니다.
제작자가 아는 것을 전부 담는 표지판이 아닌 관광객의 수준을 고려한 표지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내 표지판의 내용을 쓸 때 보통은 초등학생을 염두에 두어서 씁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용으로 따로 고급 콘텐츠를 마련을 하고 손쉽게 읽을 수 있게끔 소책자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안내 표지판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제가 한국의 고시 동굴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동굴은 굉장히 길고 어둡기 때문에 특정 지점, 즉 포인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지점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교육적이며 중복되지 않게끔 지점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의 위치 고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굴길은 험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그 길을 걸으면서도 편안하게 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동굴에 보이는 표지판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용함, 은하폭포. 그런데요, 이 유석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다양한 색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든 설명, 표지판이 여기 있습니다. 유석은 왜 색이 여러 가지일까? 자, 궁금증을 자아내고 또 관광객이 읽게끔 이들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이면 아무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울릉도 국립공원의 표지판인데요. 하이알로 클라스타이트라고 적혀 있네요. 심지어 지질학자들도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진이나 사파는 충분한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객들은 안내 표지판의 내용과 실제 명소의 특징을 연관짓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된 그림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기 아주 좁은 통로가 보이시죠? 그런데 왜 왼쪽에만 동굴 산호가 자라고 오른쪽엔 아무것도 없을까요? 자, 여기 도표는 물이 공급되는 방향을 나타냄으로써 왜 왼쪽에만 동굴 산호가 자라는지 설명합니다. 때로는 참조용 추가 사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깨진 석순에 성장선이 보이시죠? 비교하기 쉽게 나무에 나이테 설명을 추가해서 석순과 나무와의 유사성을 통해 성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태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교육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이런 관광객들이 표지판을 열심히 읽어도 그 대상물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어두워서 선명하지 않을 때도 있죠. 여기 동굴 산호가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지판에 사진을 추가를 했고요. 또 이걸 심지어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방문객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딜 봐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것이죠. 자, 왜 돌에서 물이 나올까요? 여기에 제가 보다시피 화살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해당 대상물에도 함께 화살표를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표기도 해외 관광객 모니터링에 중요합니다. 몇 개의 외국어를 준비할까요?
이것은 제주도 한림공원의 사진입니다. 외국어가 보이시죠? 한국어, 영어,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왜냐하면 1년 내내 이곳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이들 국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해설 표지판의 위치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공룡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안내판이 수직으로 세워져서 실제 공룡 발자국과 패널을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려지지 않도록 제대로 설치를 해서 대상물과 표지판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나무를 설명하는 안내판은 있는데 나무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는요, 실제로 표지판 약 20m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요, 나무 자체의 표지판이 있어서 보았더니 여기 보니까 안전주의, 조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설이 아닌 것이죠. 방문객들이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살짝 기울어진 경사식 표지판이 대상물을 보면서 내용을 읽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수직 패널을 입구에 놓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름 소재에 내용을 인쇄를 해서 영구적 인프라에 붙여놓으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녹이 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동굴내 안내 표지판은 반드시 관광객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재미있고 사진과 사파로 이해를 돕고 아주 간단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상물을 보기 쉬워야 하며 친근한 디자인과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영상을 담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QR코드나 또는 증강현실 또는 VR, 가상현실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외부 공간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경식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또 통찰 가득한 기조의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통해서 참가자분들께서 많은 내용을 배우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금 우 교수님을 모시고 다음 사례 발표자 세 분과 함께 발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먼저 제가 이 발표를 조금 멀리서 봐야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춘천시에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의 가장 큰 도시인데요. 방이 굉장히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방은 작습니다. 네, 먼저 오늘 회의에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가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오늘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저도 물론 기조 발표를 맡았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또 질문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아직 줌에 질문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첫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틀레브 후 생물권 보존 지역의 사례를 발표를 해주실 아네트 슈미트 후퍼 박사님을 모셔보겠는데요. 후퍼 박사님께서는 엔틀레브 후 생물권 보존 지역이 지정되었을 때부터 생물권 보존 지역 관리에 힘써 오셨고 특히 전략적 기획, 보고,
그리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그럼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틀레브후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생물권 보존 지역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아네트 슈미트라고 합니다. 저는 지리학자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20년 정도 생물권 보존 지역 관리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전략적 기획 및 보고 그리고 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 15분간 간략한 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엔틀레브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인 엔틀레브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5분간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물권 보존 지역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은요. 오리지널 상품,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문화 행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후에는 몇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 가지 전략 간의 공통 분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틀레브후 생물권 보존 지역은 스위스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엔틀레브후는 7개의 지자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약 17,000여 명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400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안틀레브후는 알프스 산길슭에 위치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농촌 지방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요, 안틀레브후에서 농업산업과 관광산업이 여전히 호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400여 개의 협회와 단체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음악 관련 협회와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물권과 관련되어서는요, 저희는 이런 일반적인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보호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8%는 핵심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2%는 완충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의 세계 네트워크 속에서 저희는 진흙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 안에는 지자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3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은 22억 스위스 프랑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희 엔틀레브후 지역과 그리고 엔틀레브후 생물권 보존 지역에 대한 배경 정보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지역 상품 그리고 그 상품의 홍보,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및 마케팅,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 행사입니다. 그럼 먼저 오리지널 지역 특산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생물권 보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그 지역의 철학과 그 지역을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20년 전에 저희는 특산품이라는 것에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자격 요건을 저희가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에크 엔틀레브후, 진정한 엔틀레브후라는 뜻인데요. 이 저희 브랜드의 라벨을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도를 했던 거의 최초의 생물권 보존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는 단계별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저희의 상품과 그리고 저희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서 지금은 진정한 엔틀레브후라는 에크 엔틀레브후 라벨 브랜드가 붙은 상품은 약 550여 개가 됩니다. 우유, 치즈, 육류, 허브 등등의 농산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에크 엔틀레브후 인증과 통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독립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많은 요구 조건들은 지역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크 엔틀레브후의 상표권자는 엔틀레브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장기간 동안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내의 일자리와 그리고 부가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을 저희가 소비하기에는 잉여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12개 생산 기업으로 생물권 보존 지역 마켓 플랫폼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이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저희가 플랫폼을 구성한 것은 상당히 큰 진을 보였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매출은 430만 달러이고요. 이 마켓 플랫폼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형 유통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마케팅 풀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을 통해서 방문객들은 저희의 생물권 보존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을 저희는 지자체와 함께 개발합니다. 각 지자체는 생물권 보존 지역 내에서 특정한 주제 하나를 골라서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 수양이라는 주제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케이블카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단체는 이탄지대로 방문객들을 더 가까이서 보게끔 데려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마운트 케이블카 단체, 투픽스 관광 리조트, 그리고 유네스코 엔틀레부후 생물권 보존 지역 사무소는 함께 마케팅 풀 혹은 관광 마케팅 팀을 공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함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글룩스 모멘트 라는 번역어로는 행복한 순간이라는 브로셔를 저희가 출판했는데요. 이 브로셔 내에는 모든 지역의 특산품과 그리고 관광 상품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권 보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다양한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인 엔틀레부후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는 80여 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만 부 정도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는 스위스 관광청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파트너 중 한 곳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문화 행사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 행사 중 하나는 알프스 소떼 환향인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전 지역 엔틀레부후에서 연구의 결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워크숍을 통해서 알프스 농가에서는 소떼 환향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엄청나게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알파파트라는 소떼 환향에는 1,500여 명의 관광객이 함께 저희와 해주셨고요. 이게 오늘날에는 13,00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의 축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알프스의 농가들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그리고 관광청이 함께 주최를 하면서 지자체와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같이 진행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저희 전통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분모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크게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전략에 걸쳐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 시장, 플랫폼, 마케팅 풀 혹은 알파파트라는 소떼 환향의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되어서 저희는 지역 주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저희는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리고 각자 책임성을 갖고 생물권 보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네스코의 모토인 Proud to Share, 공유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라는 것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역 주민이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 포스터에서 보시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생물권 보존 지역의 홍보대사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사점을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파트너십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저희는 많은 전략적 파트너와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전략적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스위스 관광청과도 함께 제휴를 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우포프라는 곳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리테일 회사 중 하나인데요. 이쪽에서 저희와 현장 방문도 약 2개월 전에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직접 만나고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실제로 알게 되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공통 부문은 브랜드 관리라는 것입니다. 관광 상품과 행사를 엔틀레부후 생물권 보존 지역 브랜드 하에 제공함으로써 가시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관적인 브랜드 관리라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모든 브랜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에크 엔틀레부후 혹은 진정한 엔틀레부후의 브랜드이고요. 저희 특산품 브랜드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케이블카 단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가스트로 파트너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을 활용한 결과는 어떨까요? 그 효과는 어떨까요? 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2개의 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분석하고자 시작한 연구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보니 생물권 보존 지역의 총 부가가치는 여름 기준 500만 스위스 프랑이었고 엔틀레부후 상품의 총 부가가치는 580만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이것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100개의 일자리로 환산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연구 사업을 몇 년마다 총 부가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반복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저희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3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저희 생물권 보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생물권 보존 지역에 대한 저희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은 향후 50년, 500년, 50만 년 이후에도 우리의 아름다운 계곡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은 많은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3분의 사료 발표를 모두 들은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발표자는 아시에르 힐라리오 박사님이십니다. 힐라리오 박사는 바스크 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과학 책임 담당자이자 동시에 국제지질과학연합의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박사님께서는 바스크 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힐라리오 박사는 지질유산, 지질공원, 지질보존, 그리고 지질관광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전문 지식을 갖춘 지질학자이시고요. 특별히 2005년부터는 바스크 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련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국내 및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줌을 통해서 몇 달 전에 이미 힐라리오 박사님을 만나 뵀었는데요.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고 계시면서 IUCN의 프로젝트를 또한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많은 노력과 업적을 통해서 우리 국제 세계 지질공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지정 국제 보호 지역을 주제로 하는 오늘 세미나에 초대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제 바스크 해안 지질 공원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스크의 경우 유네스코 지정을 받고자 했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흥미롭고 혁신적인 관광지이다라는 그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광지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포함시킬 모든 메시지는 이처럼 미리 정립된 목표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스크 해안 지질 공원의 차별점은 바로 유네스코 지정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는 신뢰를 심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모든 메시지는 유네스코의 주요 가치인 과학, 교육, 문화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메시지에 항상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바로 그냥 단순한 관광지나 유네스코 지정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스크 해안 세계 지질 공원은 SDG와도 큰 연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이 분명하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방문객이라기보다는요. 이 경우에는 SDG를 지역 주민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 공원의 또 다른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질 관광입니다. 지구를 이해하고 연결하게끔 도와주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이 바로 지질 관광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려야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 방문객에게 우리 공원에 온다면 지질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생태학, 농업,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 공원을 이해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곳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 점이 바로 바스크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모든 메시지는 지질 관광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바스크 해안 유네스코 지질 세계 지질 공원은 탐험이 가능한 곳이고 이것은 21세기의 매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우리 공원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공원은 지구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파악하게 도와주는 곳이고 그로서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역동적인 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아주 중요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기후변화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은 이와 관련된 적절한 소통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을 제공합니다. 네, 바스크 해안 지질 공원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보시다시피요. 스페인 북부에 위치해 있고 또 프랑스와 아주 가깝습니다. 약 90제곱킬로미터 규모이고 세 개의 지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지정이 되었고요.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요 지질적인 자원 혹은 주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차별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바스크는 플리셰라고 하는 매우 분명한 지질학 구조물이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책이 바로 이 절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지질학적인 시간 그리고 대멸종과 같은 핵심 아이디어가 이야기해 질 수 있고 지구 기후의 진화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절벽에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온난화 사건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고 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멸종 사건인 공룡의 멸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관리하는 지질공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치셔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불가사의한 화석으로 가득 찬 퇴적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심해, 생물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이런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작은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절벽이 현재 침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식이라는 것은 해수면 상승과 연결되는 주제이고 결국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해수면 변화가 해안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이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주요 아이디어는 바로 선사시대의 예술이 고스란히 담긴 멋진 동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 진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간 진화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조상과 연결해 인간의 그 시작점, 근원을 알게 해주는 정말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문화, 전통,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매우 역사적이며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바스크 지방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활동의 모든 것은 모두 바스크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고 바스크 문화 자체는 우리 공원의 중요한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큰 아이디어를 짚어보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정체성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먼저 방문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들 각 그룹에 맞는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원의 경우에는 방문자를 크게 2그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육 관련된 방문객, 두 번째는 정보 배포 관련된 그룹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캡티브 고객이라고 부르는데요. 학교, 대학교, 교사 등 의무적으로 우리 공원에 와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그룹의 일부입니다. 이 그룹의 특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즉, 정규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바로 정보 배포 관련인데요. 정규 교육이 아닌 일반 대중들,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유형의 방문자가 있습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이고요. 지질공원 방문을 즐기기 위해서 미리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지적인 노력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형의 타입과는 조금 반대되는 B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질공원과 관련된 주제에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긴 하지만 지극히 관심이 많고 또 이들은 공원 방문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지적인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C타입은 바로 과학자죠. 자, 이 3가지 유형의 방문자는 매우 차이가 나고요. 이들의 니즈도 그만큼 차별성이 큽니다.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각 유형별로 그렇기 때문에 맞춤화된 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박물관이나 전망대까지 차로 갈 수 있는 루트를 미리 만들거나 음식 혹은 전망대 같은 이런 인프라, 즉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방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다양한 대중을 위한 각기 다른 다각화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매년 갱신하고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바스크 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이드 투어입니다. 가이드 투어보다 이보다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런 지질 사진 보시면요, 여기 지질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필요한, 해설이 필요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방문객이 눈을 열 수 있게끔 도와서 이들이 진정으로 이 아름다운 지구 역사 책 앞에 있다라는 경험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에서는요, 1년 동안 1000회 이상의 가이드 투어가 내내 연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드 투어가 총 종류는 한 14개 정도가 있고요. 주로 개별 방문객이나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객이 나는 11월 15일에
가야지라고 한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날짜 11월 15일을 지정해서 가이드 투어를 예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날 왔을 때 실제로 도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이드 투어가 제공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언제든지 우리 공원에 온다면 원하는 정말 멋진 해설과 함께 투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이들에게도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15,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교육 수준에 맞게 그리고 언어 니즈에 맞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문이라든지 매거진, TV, 라디오와 같은 모든 종류의 대중매체의 노출도 필요합니다. 또 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직원은 4명이 있습니다. 공원에요. 그 중에 1명이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해서 그 부분에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좋고 훌륭하고 매력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홈페이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은 혼자 공원 차원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른 파트너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관광 업체일 수도 있고요, 뭐 여행사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고 이 전략을 필 때 있어서는 지역 내 혹은 국가 정부와 함께 업무를 해야 한다.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커뮤니케이션 전략 뒷단에 있는 것들을 고객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메시지의 신뢰를 더 부과하고 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십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뭐 자랑하고자 하는 절벽이라든지 특정 지질학적 현상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활동, 회의, 컨퍼런스 등등 이런 것들을 매년 조직을 해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신뢰성을 배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종 지질 명소를 담은 리스트, 하나의 인벤토리가 아주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벤토리가 있어야만 지질 보전 활동을 더욱더 할 수가 있고 지질 보전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구의 기억을 되찾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스토리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지질 보전 전략 활동을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또 저희의 여러 탄탄한 네트워크, 파트너들의 네트워크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지만 이런 탄탄한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야지만 실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더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많은 커뮤니케이션 전략보다도 이렇게 아름다운 파워풀한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 잘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라리오 박사님 정말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의 사례 발표를 다 마친 후에 Q&A를 함께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사례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송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주성욱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주무관님께서는 지질학자이자 청송군 관광정책과에서 생태지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무관님을 모시고 청송 세계지질공원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 전문가 주성욱입니다. 오늘 청송지질공원이 탐방객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인데요. 그에 앞서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프로그램은 지질유산을 보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지질유산을 교육과 관광에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송지질공원은 이러한 운영 목적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떤 교육 프로그램, 어떤 관광 프로그램,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대한민국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청송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송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지질공원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가치, 교육적 가치, 관광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올로지컬 사이트인 지질 명소는 총 24개가 있고요. 이 지질학적인 가치를 가진 장소들을 교육과 관광에 보다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권역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대의 엄청난 화산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주황산 권역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화산이 만들고 시간이 조각한 곳이다 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저감과 그리고 공룡이 다녀간 흔적이 관찰되는 신성계곡 권역입니다. 이러한 지질유산들을 저희는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운영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방향인데요.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청송군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228개 지자체 중에서 지방이 소멸할 위기를 가진 그 수치를 환산해 봤을 때 수치가 높은 6번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경제적 여건을 조금 더 개선해 보고자 했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청송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 보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데요.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방향입니다. 청송지질공원의 경우에는 인간 산업활동의 결과인 지구온난화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청송의 대표적인 특산물 하면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 재배선이 점점 북상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100년 아니면 몇십 년 후에는 더 이상 청송에서 사과를 재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해수의 온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결과인 슈퍼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사례로 지질명소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지질명소인 신성리 공룡발자국의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발생한 슈퍼 태풍에 의해서 이처럼 큰 산사태가 발생해서 드러난 화석 산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탐방객들에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질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대체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는 관내에 있는 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이랑 단체와 협력해서 지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지질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관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관내 중학생들이 지질명소를 탐방하고 근처에서 캠핑을 하고 클라이밍을 하고 직접 지질명소를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의 설문 결과 지질탐험대 프로그램에 내년에도 다시 참가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89.3%나 될 정도로 크게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설문지에서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학생이 기존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청송의 지질 명소가 24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청송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꼈다라고 기재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좀 더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센터 단체와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송지질공원과 함께 꿈꾸는 지오드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청송의 지질의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아동의 지질공원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청송지질공원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청송지질공원 해설사 분들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오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지질공원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직접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지질유산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지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이처럼 재활용품을 가지고 지질 명소를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지질학적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지오 푸드스쿨 그리고 다양한 지올로지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질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질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셀프 가이디드 투어와 그룹 투어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개별 관광객을 위한 안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관광객들은 해설사나 그리고 단체, 이걸 이끌어주는 사람 없이 개별적으로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내판이나 SNS에 업로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지질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 자료만을 가지고 지질학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안내판이나 업로드 자료의 지질학적 용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리고 이처럼 일러스트라든지 그리고 사진들을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질 명소를 방문해서 사진 찍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안내서, 리플렛을 보고 지질 명소에 숨어있는 다양한 지질 현상을 찾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기념품을 받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광객분들은 지질공원을 찾아간다기보다는 특정 관광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한 탐방객들 대상으로 지질공원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에코백 만들기,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투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그룹 투어로는 지오 프렌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관광업체인 여행다움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관광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시니어 관광객을 먼저 모집해주고 나서 지역 주민인 지질공원 해설사를 현장 가이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사와 함께 지질 명소를 탐방한 후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를 방문해서 음식을 사 먹고 그리고 체험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지질관광 프로그램인데요.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지질공원 해설사가 이곳을 방문하는 연령이나 단체 등 대상에 맞추어서 맞춤 해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아래 그래프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수를 측정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는데요. 이때 급격하게 참가자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가 현재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저희는 좀 더 해결해 보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해설을 듣는 게 아닌 비대면 지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서 보다 자료를 얻고 청송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랑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20년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우리나라 지질여행이라는 주제로 학생이랑 일반인들의 지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지질유산을 보존하는 지질공원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이어서 2021년 올해는 가까이 있는 청송 유네스코라는 주제로 청송 지질공원의 지질이나 자연, 문화 등을 쉽게 소개한 강의 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이면은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실험 영상이나 체험 키트를 이용한 집에서 즐기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송지질공원의 지질학적 특성은 화산이 만든 지역과 퇴적암 그리고 공룡이 다녀간 신성계곡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화산 폭발 체험 그리고 공룡 화석 발굴 체험 이렇게 체험 키트를 두 가지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체험 키트를 배송했었습니다. 이 키트를 받은 참가자들은 저희가 함께 보내드린 안내서나 그리고 그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참고해서 아이와 함께 이처럼 체험을 진행했었고요. 체험 이후에는 각자의 SNS에 이처럼 체험 후기를 이렇게 업로드해 주었는데요.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홍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 지식의 대중화 그리고 청송지질공원의 홍보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를 위해서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있는 건데요. 이 카드뉴스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람의 눈에 뜨기 위해서 주당 3건 정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이나 비지질 명소 그리고 풍경이나 관광에 대한 내용도 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질과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게시물만 보고도 지질학적 내용을 좀 얻어갈 수 있도록 지질학적 용어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처럼 지질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러한 지질 현상이 일어났는지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광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저희는 이제 사진이나 그림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이제 많은 글을 작성해서 정보를 전달했었는데요. 이후 2020년부터는 사진이나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곳을 진짜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간략한 정보성 게시글 위주로 이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계정의 수가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한국에서 가장 이제 정보 습득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블로그의 경우에도 이제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SNS나 교육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조사한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질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 대상으로 이곳이 지질공원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이제 설문조사였는데요. 청송의 경우 2019년, 2020년 둘 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청송뿐만 아니라 같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있는 제주도나 무등산권 또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수치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곳을 기존의 청송이 이렇게 청송을 방문해주는 관광객 수 자체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질공원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탐방객 수가 잠시만요. 그럼에도 이것이 이제 의미 있는 수치라는 것을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청송지질공원의 인구수를 봤을 때 제주도나 무등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청송의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을 뿐더러 이제 인구수도 작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질공원임을 알았다는 것은 많은 홍보나 많은 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계지질공원 인증 효과입니다. 청송군이 진행했던 빅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2017년 5월 전후로 이곳을 방문한 탐방객 수 그리고 방문한 탐방객들이 소비하고 간 매출액이 38.2% 그리고 83% 정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관광객들은 2017년 이후 18년, 19년에도 계속 증가한 높은 수치를 보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성 계곡의 경우에는 이제 주황산보다도 이제 안정적인 수치,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수치를 보였고, 이 이유 중에 하나는 2019년 9월에 저희가 지질학적인 이제 매테리얼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리 공룡 발자국의 경우에는 기존에 화석 산지만 있고 주변에 볼거리가 거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공룡이라든지 그리고 화석을 발굴해 볼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마련해 둔 이후에 실제 SNS에 이곳을 방문하고 해시태그에서 업로드한 게시물이 89% 증가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사례 발표는 저희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발표자분들을 모시고 다시 패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지금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방문객과 그리고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때 가장 직면하게 되는 도전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3가지 키워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 키워드를 저희가 좀 보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사례 발표를 통해서 실제로 이 관리를 해주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혹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가장 이것이 공감된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힐라리오 박사님부터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스페인은요,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오늘 또 주제이니만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바로 흥미 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교육보다는요. 자극을 시켜야 됩니다. 흥미를 유발하고 그런 한번 흥미가 유발이 되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이미 그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유발을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네, 아네트 박사님.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 주민 네, 생물권 보호 지역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 주민분들과 사람들 방문객들이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실제로 느끼는 점도 훨씬 더 많고 더 잘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 주민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생물권 보존 지역을 경험하고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대중인식, 국민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죠. 네, 다음엔 주무관님. 여기에 대해서 네. 하실 저는 말 있나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은 참가자 모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제보호지역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대중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중화를 위해서는 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판넬을 쉽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에듀테인먼트적인 요소들로 각각의 이제 보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Ms. Ju. 네, 좋은 I 답변 was 감사드립니다. asked by Mr. Darren Southcott. I think he 대런님께서 is based in Jeju Island, and he asked me, 제주도에서 일하고 계신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은 뭐냐면요. 이 세계지질공원 해설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대런이라는 분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존과 관련되어서 해설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세계지질공원 이해 당사자들에게 혹은 해설사분들에게 뭔가 강연을 제가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지리학을 교육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리학을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도 여기 와서 영화, 배우 이런 것들 훨씬 더 좋아하지 지리학을 배우려고 온 것은 아니고 재미라는 것이 지리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학을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지리학이 사실 재미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다가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리학만 봐도 동물보다는 훨씬 더 다가가기는 어렵죠. 동물은 그냥 봐도 재미있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꼭 유의해야 될 점은 관광객들에게 소통을 할 때 관광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저희가 한 발자국 다가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여러 다양한 국제 보호 지역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IUCN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인증을 받은 다중 인정을 받은 지역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요, 바스크 해안 같은 경우에 생물권 보전 지역에도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시에 힐라리오님께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다중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이자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생물권 보전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는 인증을 하나만 받았어요. 국제 지질공원으로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은 됩니다. 유네스코 국제 지질공원이라는 저희는 인증을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인 토픽이고 저희가 그것의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게 있으면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하셨던 질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이 가이드라는 역할을 지닌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저희한테 있어서 특히나 방문객에 있어서 가이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교를 합니다.
마치 좋은 웨이터, 웨이트레스, 그러니까 이런 식당 직원들의 중요성과도 비교할 때가 있는데요. 뭐 레스토랑이 얼마나 좋던지 아니 마케팅에 얼마나 돈을 쏟던지 상관없이 여기 일하는 웨이터가 실력이 없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손님들의 경험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이드의 역할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은 다 통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이든 아니면 지질 공원이든요. 물론 저희가 많은 자료라든지 책이라든지 포스터, 패널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TV, 라디오 여기에 다 노출시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떤 지점에서의 가장 좋은 경험을 위해서는 바로 가이드들입니다. 꼭 지질학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지질학에 다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흥미를 자극하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 머리에 갑자기 클릭되는 그 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이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가이드들과 2년에 한 번 트레이닝, 훈련을, 교육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지질 공원이다 보니까 현재 한 15분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시즌에 일을 해주고 나머지 분, 그러니까 여름에만 일하는 분이 15분이 계시고요. 또 연중에도 일을 하시는 가이드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가이드들을 제대로 교육을 해서 우리 지질 공원에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듭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퍼 박사님 혹시 첨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 홍보대사 역할로 돌아가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홍보대사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해설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만요. 우선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다양한 방면에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도 함께 저희와 참여를 해주셔서 그룹을 형성하셔서 팀으로 이 생물권 보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이끌어내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뭔가 지식을 소비하고 교육을 받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도 뭐 해설을 배우는 것이거든 혹은 뭐 홍보대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거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는 장려합니다. 그리고 또 3년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 지자체 직원분들을 모두 모아서 같이 함께 이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제주도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개관과 관련되어서 처음에 이걸 신청을 할 때 승인을 받을 때 제가 여기에 참여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철학은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에는 지역 공동체 발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 되었건 뭐 예를 들어서 생물권 보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존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동일하게 지역 발전에도 축을 두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역 발전을 목표로 우리가 이것 또한 함께 생각을 하면서 또 관광을 또 증진을 하고 관광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존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IUCN 문서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읽어보았을 때 그렇게 다 써 있습니다. 보전도 해야 되고 지역 공동체 발전도 해야 되고 지역 사회 발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생물권 보존 지역의 관할이 어디인지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의 관할은 어디인지 담당은 어디인지 다 명확히 다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역 차원에서 뭔가 정책을 도입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려고 할 때에는 이 각각 지역과 공원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고 그리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전에 공유해드렸던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대화를 이끌어 가보자 합니다. 청송이 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이제 4년이 되고 재인증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했던 걸로 알렸지만, 네. 그렇지만 아직도 청송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홍보 효과를 가지고 청송 지질공원을 좀 이제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온라인 홍보를 시작한 게 2017년 인증받고 나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대로 시행했던 거라 제 생각에는 이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온라인 홍보라든지 뭐 다른 판넬 같은 걸 교체한 이후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를 방문하지 않았던 단체라든지 학교에서 좀 더 많은 연락을 해주시고 해설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효과가 더딜 뿐이지 이게 좀 코로나가 주춤하게 되면 나중에는 좀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교통편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 자원들을 연계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조금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Ms. Ju.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호퍼 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에 7개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7개의 지자체가 한꺼번에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특산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특산품은 전체 이 엔틀레부후를 대표하는 특산품인지 혹은 각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각각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관련되어서 하나의 주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제를 정할 때 각각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하게 되나요? I cannot hear you. 음소거 되신 것 같습니다. Excuse me. 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산품은 전체 엔틀레부후 생물권 보전 지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산품을 정할 때에는 사실 각각 기준은 다 다릅니다. 이런 지역 상품, 특산품을 생산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해야 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권 보전 지역 마켓 시장이 있고 이런 새로운 특산품을 함께 생산자들과 개발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유통 채널을 파악하고 이런 상품들을 전달합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의 일정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다고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특산품을 선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 만족할 경우에는 저희 특산품 라벨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다양한 특산품을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온다면 저희는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네, 꼭 과자, 쿠키 상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힐라리오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보니까요, 대중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캡티브, 즉 내부 방문객과 넌 캡티브, 외부 방문객으로 구분을 하셨고, 또 두 번째 따라오는 넌 캡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악의 또 세 개의 범주로 나뉘는데요. 그러면 그 바스크 해안 세계 지질 공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어떻게 나뉘는 건지, 그 프로그램이 수준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참가자들의 뭐 교육 수준, 이해 수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좀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시고 또 이행해 나가실 때는 누가 내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 그러니까 대부분이겠죠. 이 12개는 첫 번째 그룹 A그룹이니까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두세 개 정도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그룹, B형 그룹인 좀 더 관심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상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A세요, B세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수준을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컨텐츠를 만드실 때, 즉 해설 내용을 준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해설의 내용을 수준을 정할 때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A형용이다, 또는 B형용이다, 또는 C형용이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걸 다 알고 있음으로써 언제든지 반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 가이드 프로그램이든 그렇지 않던 간의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대상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호퍼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수출한다고 하셨는데 수출 대상국이 혹시 어느 곳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청송에서는 사과가 유명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엔틀레베 뭐 사과가 특산품이 있고 혹은 뭐 다른 지역의 특산품이 있고 이럴 때 뭐 차이점이 차별화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이런 브랜딩을 할 때 뭔가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수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수출은 대외 수출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스위스 외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치즈와 허브를 뭐 다른 유럽 국가로 저희가 수출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스위스 내에서 국내적으로 저희가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권 보존 지역 에서 가까운 다른 지역들도 그렇고요. 다른 도시로도 저희가 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주무관님께. 주성옥 씨가 이제 지역 주민과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청송군에 살고 있는 주민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그걸 갖다 좀 더 넓은 의미의 그 경상북도나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그래야지 일단 청송이 좀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은 거의 지역 주민들에 한정된 프로그램들이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한 게 작년부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역에 한해서만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가지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청송을 탐방할 수 있는 지질 탐험대, 가족 지질 탐험대를 운영해 보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여러 개를 준비했거든요.
You said when you mentioned that you 아까 have 말씀하신 것 meeting every 중에 year, it's very, very 매년 interesting and very, I mean, I 회의가 was 있다라고 encouraged 하셨어요. to 힐라리오 박사님. to have 저도 that 사실 그 exercise 부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있는 because, you know, 지질공원들도 그런 식으로 we 정기적인 not 회의를 have 하면 a 굉장히 regular 도움이 scientific 될 거라고 meeting 생각이 every year. 되거든요. But, 연례 I 회의는 was 저희는 잘 wondering that 없습니다. the 근데 meetings 제가 of the 궁금한 experts, are they 것은요. supposed to 여기 오시는 self-supporting? Are they paying 참가자분들은 for the 직접 trip or 그 do you 뭐 support 출장비를 your geopark 담당을 하시는 supporting, 건지 아니면 지질공원 support them or, 차원에서 참가자분들을 위한 재정 지원이 prepare 있는 some budget, 건지 make some 궁금합니다. 이게 특정 budget, 예산이 for the 할당이 되어 있나요? Well, I would say it depends. It depends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미팅이냐에 따라 다르죠.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네, 경제적인 즉 재정적인 지원이 지자체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크 해안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로컬, 좀 더 국내에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다양성 전략에 대해서 논할 때 바스크 지방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꼭 국제회의여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또 그러면서 과학계와 항상 연계를 해서 파트너십을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정보와 그리고 연결성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과학계와 항상 발을 함께 손을 담그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공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 매체에도 더 빠르게 더 잘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정치인들과도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계와 항상 연관을 맺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행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과학계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그러면 다른 여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회의를 하시거나 또는 그 이외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설사들, 즉 가이드들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이들에게 직접 지역으로 불러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보내시는 건가요? 네, 홍범 박사님. 네. 저희는 이 지식 이전과 관련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또 과학 및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 후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는 생물권 보존 지역뿐만이 아니라 스위스 내에서는 저희는 지역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함께 연구 컨퍼런스 학술 대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할 때 저희 엔틀레브 생물권 보존 지역도 초청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배우고 그럴 기회가 됩니다. 한 100명 정도가 그때 이제 엔틀레브에 오셔서 이 학술 대회를 하면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해설사 교육과 관련되어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뭔가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는지 혹은 직접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동굴도 있기 때문에 동굴 전문가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뭐 지질학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각각 분야별로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강의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는 서로 피드백도 줍니다. 이렇게 실제로 한번 트라이얼로 시범으로 해보고 P2P로 저희가 동료 간에 피드백도 주면서 서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경험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주 주무관님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오파크의 가이드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트레이닝을 어떻게 외부 전문가들을 부르나요? 아니면 그 트레이닝을 주성옥 씨가 직접 하나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나요? 최근에는 지질학적인 것들은 제가 먼저 공부를 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이제 완전히 지질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습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설사분들한테 뭐 2-3달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화법이라든지 해설사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서 그리고 해설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다 커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더 이상 없는데 지금 아직 한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혹시 조금 더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청중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호퍼 박사님 혹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더 추가할 말씀 없습니다. 힐라리오 박사님은요. 아까 잠시 제가 비디오가 꺼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여기 와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카메라만 꺼져 있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즉 A 타입,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학에 많은 관심이나 또는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A형이었고요. B형은 관심이 많이 있고 내가 지질 공원에 가고 있구나, 또 미리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관심 수준도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그룹, A 그룹,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 타입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두 개에 맞게끔 나누어서 전략을 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 대한 멤버십, 회원권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뭐 매년 오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프로그램이 충분히 좋고 탄탄하고 매력적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세계 지질공원이던 생물원 보전 지역이도 굉장히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재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약을 하자면요. 오늘 세 분의 사례 발표를 정말 잘 들어보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 특산품, 그게 꼭 물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서비스 또 우리의 장소를 그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홍보가 정말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에는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나 주성욱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지질공원을 알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5분이 남기는 했지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경식 기조연사분이자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문제가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과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흥미롭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의 2일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워크숍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이 남아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한국 시간 오후 3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IDA에서의 생태 관광을 주제로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다시 한번 내일 오후 3시에 이곳에 저희 온라인으로 만나셔서 흥미로운 내용 공유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